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윤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전기차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에 꽂혔냐? 왜 이렇게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살짝 좀 오해하신 게 뭐냐면 사실 오토기어 채널의 전신은 오토기어라는 웹진입니다. 2009년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시승을 하거나 또 자동차 정보 강좌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문서화한 기록화한 웹진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 말서부터 영상으로 시승기를 전환하면서 현재 오토기어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수익을 위한 미디어 활동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 웹진의 형태를 갖춰서 정보가 제공이 됐던 뭐 이렇게 좀 형식은 좀 있었던 미디어였는데 2011년서부터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강좌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12년서부터는 다양한 정보들을 본격적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지털 전자기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전기차가 아시다시피 전동기를 사용하고 배터리 그리고 전자제어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자제품, 움직이는 PC 개념으로 전기차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나 기술 관련된 특이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델 S가 나왔을 때는 너무 궁금해서 2013년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직접 시승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화해서 시승기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전에 뭐 블로그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델 S 시승기를 많이 사용자들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미디어 형태에서는 아마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에 모델 S를 시승을 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사실 그때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벤틀리 프라이스포를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12기통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텐데 기존의 내연자동차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와, 완벽하게 장면이 변하고 있구나. 이게 전기차라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엔진에서 주는 출력, 그리고 무브먼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상식을 다 깨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런 전기차의 극적인 가속감, 그리고 전혀 엔진과는 다른 형태의 성능 구현, 또 동작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드디어 바뀌는구나. 이거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혁명보다 더 큰 변화겠구나. 이제 곧 내연자동차 시장이 뒤집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고성능 내연차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가지고 2013년 이후부터 제가 고성능 내연자동차를 구입하는 그 습관을 딱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한 3, 4년이면 오겠는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지는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추려집니다. 첫 번째는 이 모델 S 출고 가격이 너무 높았고 출고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뭐든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뭘 아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듯이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고 혁신적인 장면 변화에 촉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막 말로만 들으니까 그게 뭐 대단해. 제대로 경험도 못했고 니들 야 페라리라든지 뭐 람보르기니 슈퍼카 같은 거 타보면은 야 그게 더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좀 비싸게 포지셔닝이 돼서 저건 그냥 부자들의 장난감, 그냥 얼리 어댑터의 전유물 뭐 이런 식으로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초기의 배터리가 너무 발전 속도가 느린 거였어요.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소재 집중 산업이고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공산품처럼 빠르게 가격을 내리거나 캐파를 확장해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아닙니다. 일단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들어가는 소재들 광선에서부터 캐봐가지고 가공해서 이걸 또 맞게 셀로 만들어야 되는 셀 만드는 과정에서 수율을 60% 70%까지 또 도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 더 생산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율이 안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NCM81 같은 경우에 CATL이 2019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수율을 못 맞춰서 50%도 안 나는 수율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년 계속 생산량을 넓히기는 하는데 이 생산량이 뭘로 넓혀지게 되냐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규격의 예를 들어서 NCM62 같은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생산 프로세스가 다 안정되어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캐파를 넓히는 거지
새로운 규격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신소재 관련된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은 캐파를 넓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뭐 증가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빠르지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초창기에는 이제 파나소닉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또 배터리 단가,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도 굉장히 200불 이상으로 높았으니 요거 가격 맞춰가지고 공급받아서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 모델 3 나오고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터리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지만 현재에도 이 배터리는요, 전기차의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사실 애플이 스마트폰 내놓고 아이폰 내놓고서 이 모바일 시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배터리와 같이 발목을 잡는 장애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작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서 이게 바뀐 세상이야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야, 이게 내연 자동차의 성능 완전히 뒤엎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신 모빌리티야 하고 손에 쥐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애플처럼 배터리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그런 항목이었다 그러면 이미 테슬라가 이 모빌리티 시장도 지배했을 겁니다. 혁신이 일어나서 시장이 완전히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는 내연 자동차와 이 만족도라든지 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성능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배터리를 결국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빌리티 시장을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3TWh 우리가 생산할 테니까 배터리 업체들, 뭐 NG 엔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파나소닉, CATL, BYD, 뭐 그 외 업체들, 너희들도 한 3TWh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시장 조사기관이 2030년대까지 배터리 업체들 다 합쳐도 2TWh 될까 말까, 예, 그것도 아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3TWh 하겠다. 예. 사실 뭐 테슬라야 FSD도 미리 판매해놓고서 곧 될 거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큰 목표를 하나 제시해놓고 그 목표를 하게 달려가면서 최대한 그 목표에 근접해서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의 영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뭐 큰 목표를 제시해놓고 예, 최대한 맞춰보자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싶습니다. 지금의 전망에 따르면 테슬라가 2030년 9년 남았는데 현재 발전 속도로 또 배터리의 생산 프로세서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3TWh를 2030년도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내재화해 생산할 수 있다. 요거는 사실은 실현 가능한 목표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가봐야 하는 거죠. 9년 후에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절반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치고, 그리고 또 배터리 업체들도 대략적으로 뭐 한 2TWh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치고 2030년대까지 그러면 3.5TWh 그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00kWh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생산에서 다 전기차에만 올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ESS 장치가 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으로 투입이 아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스타링크 그리고 또 스페이스X 이런 우주선 탐사 앞으로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여기에서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주 공간에서는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사용될 수 있는 뭐 산업 분야라든지 뭐 그 외에 네, 다양한 분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휴대 저장 장치 배터리로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보조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5TWh 배터리를 다 전기차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전기차에서 대부분 활용한다고 치고 한 2TWh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고 이렇게 되면은 한 2천만 대 정도는 이제 전기차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뭐 전기차도 그 100kWh 고용량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대략 잡아서 2,500만 대에서 한 3천만 대까지는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 용량을 조절하게 되면. 그러면 맥시멈으로 한 3천만 대 정도로 보면
대략적으로 1년에 자동차가 판매되는 판매 대수가 한 9천만 대, 지금 코비드라서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9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기가 되면 공유 시장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코비드 같이 비접촉, 비대면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확대돼야 되고 또 개인의 모빌리티 쪽에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들은 다 불확실한 거니까 현재 기점으로 한 9천만 대 정도 잡으면 3천만 대면 한 33%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9년 후에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된다 뭐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2030년도에도 전기차의 비중이 절반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물론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절반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아이스 엔진,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와 같이 혼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전체적으로 전동화다 이렇게, 시장들은 이런 것들을 다 전동화돼서 EV로 보기는 합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EV라고 보기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는 배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수요를 안정화시켜서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배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거나 생산량이 빠르게 확충이 됐었다면 테슬라는 지금보다 한 3, 4배 정도 더 영향력이 막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혁명,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을 막고 있는, 그리고 내연차들에게 시간을 벌어서 내연차들이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생산 속도가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내연 자동차들을 판매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이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상을 못했던 거죠. 아마 배터리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이미 결판은 났을 텐데, 배터리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내연자동차가 현재의 내연자동차 시장을 전동화로 이권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사실 그 내연자동차에서 선보이는 자동차들이 보시면, 전기자동차들이 보면 테슬라의 품질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 뛰어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뛰어넘지 않는 건지, 이거는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부러 뛰어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게, 왜냐면은 사실 지금 뭐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그 외에 폭스바겐, 뭐 내연자동차들은 내연자동차 판매 비중이 95%를 넘습니다. 이런 가중에서 전기차 초기 시장에서 전기차 품질을 빠르게 올리게 되면 스스로 내연자동차의 품질력을 약화시켜서 판매를 저조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배터리의 원가, 배터리의 공급가가 1kWh당 한 120불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100불 정도에 도달을 못해 있어요. 그럼 100불 정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내연자동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그 이하가 돼야지만 내연자동차처럼 수익이 발생을 해서 내연자동차들도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성, 또 뭐 전동화를 해서 이렇게 상품화를 시키고 보조금을 받아도 이게 수익이 내연자동차만큼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아무리 품질을 잘 만들어서 구현해서 판매를 많이 해도 그렇게 내연자동차 입장에서는 뭐 크게 득이 되지 않는 품목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전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연자동차의 경쟁력을 빠르게 가져가서 시장을 경쟁을 해야 되고, 테슬라라는 정말 걸출한 기업들과 상품성이 있어서 밀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상품성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수준을 끌어올려서 내연자동차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성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아버리면 캐시카우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내연자동차는 이 조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연자동차에서 크게 이질감 없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 면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시장을 전환시키면서 현재 내연자동차의 수익을 전기자동차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는 이런 어떤 밸런스를 잘 잡아나가야 되는 게 내연자동차 업체의 지금 숙제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전기자동차를 무조건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구시대적인, 말하자면 뭐 석기시대 돌방치와 같은 거다, 이런 개념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무조건 성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화를 통해서 이 성능적인 장점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동력거리인데 이걸 10분 활용해서 내연 자동차가 뭐 몇 억을 줘야지만 구현할 수 있는 그 성능을 1억 언더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장면이 바뀌어져 있고 언제까지 내연 자동차 이런 구형 모빌리티에 목매고 이런 거에 돈을 지불할래?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임팩트 있는 상품성을 구현해야 됩니다. 또 주행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왜 테슬라가 주행거리에 올인을 하느냐? 일단 테슬라는 주 활동 판매 지역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미국은 기본적인 이동 거리가 3, 400km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한번 깜빡하면은 이거 A to B가 안 돼요. A to B가 안 되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00km 이상을 넘겨야 다양한 환경의 소비자들이 A to B를 테슬라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A to B, 미국 환경에 주행거리가 뭐 긴 이런 환경에서 A to B가 안 돼! 이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게 되면 테슬라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A to B가 안 돼?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면 뭐 디젤, 하이브리드, A to B 되는 내연 자동차가 우리 브랜드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전기차가 뭐 이거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상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는 사실 전기차를 테슬라처럼 목숨 걸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상품성을 테슬라에 비해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사실은 또 그것도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전기차 시대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경쟁 휘보나 마나 테슬라한테 짓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눈도장은 받아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리를 해서 전기차의 품질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내연 자동차의 경쟁력을 스스로 해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뭐 내연 자동차 시대가 아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상품 구성을 통해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기술력 부분이 딸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테슬라가 워낙에 상품성이 좋으니까 그 격차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내연 자동차의 어떤 상품 기획을 하는 담당자라든지 경영자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절묘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주력을 하고 있는 상품이 내연 자동차인데 이 내연 자동차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전기 자동차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비율 조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나가야지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팀킬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부분에 대한 어떤 상품성에 집중을 한 다음에 부족한 건 내연 자동차를 통해서 계속 밸런스 있게 유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또 자연스러운 상품 시장 이관을 모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연 자동차들이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들 보면은 성능이나 주행 성능 면에 있어서 테슬라에 비해서 뭐 하나씩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된 상품성인지 내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성공적인 이관을 위해서 조율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연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을 지금 무작정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묘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왜 이렇게 성능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주행거리에 집착을 할까? 특히 모델 S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2.1초 이 정도까지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줘야지만 내연 자동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더 이상 내연 자동차들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더 이상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될 상품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델 3와 같은 모델 Y 같은 대중차까지도 제로백 3초대의 성능을 보여줘야지만 기존의 내연 자동차의 가치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내연 자동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이런 부분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행거리도 역시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전기차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행거리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뭐 GM이든 뭐 현기든 폭스바겐이든 뭐 한 번 주유로 1000km 가까이 가는 대연 자동차들이 계속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이거 난 불안한데 하면은 그럼 뭐 디젤 아니면 하이브리드 뭐 우리 상품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빠르게 전기차의 상품성을 테슬라를 압박하는 아니면 테슬라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려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브랜드에서 이런 테슬라를 압박하거나 뭐 상품성이 넘어가는 그런 그 다음에 가격적인 이점까지 좋은 그런 자동차들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은 대기 수요로 인해서 판매를 급감할 겁니다. 좀 더 기다리고 버티면 더 좋은 전기차 나올 텐데 야 좀 기다려보자.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나는 테슬라 별로 마음에 단차도 있고 여러 가지 걸렸는데 폭스바겐? 뭐 GM? 현기? 뭐 이런 점에서 단차도 없고 뭐 이렇게 품질 좋은 내연 자동차 비클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일세이프도 내연 자동차에 세심하게 고려가 되는 이런 전기차가 더 품질 좋게 나온단 말이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코비드로 떨어진 매출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성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식의 고성능 모델, 고가의 전기차보다는 이 대중 모델들 ID3, ID4, 그다음에 아이오닉 5 이런 대중 모델들을 통해서 약간 눈높이를 낮춘 그런 전기차들이 일단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저희가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인가? 또 내연 자동차에서 선보이는 전기 자동차와 테슬라가 선보이는 전기 자동차의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가벼운 이야기지만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풀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또 형식과 주제를 맞춰가지고 하나씩 좀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재미로 들으시는 그런 콘텐츠로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